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2021년도 1학기 C++ 프로그래밍 1분반 교과목 진행에 대해서 C++ 프로그래밍 수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C++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수업이기 때문에 먼저 C++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 언어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도록 C 언어를 확장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따라서 C의 모든 요소를 품고 있습니다. 모든 C 소스는 C++에서도 문제없이 컴파일 되어야 합니다. 즉, C에서 배웠던 문법을 C++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는 기존의 C가 갖고 있던 문법들을 개선한 그런 문법들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C에서 배웠던 문법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C++에서 새로 도입한 문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C++ 언어는 최초로 개발이 완료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언어가 발전한다는 것은 새로운 문법적인 기능들이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언어의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번거로운 측면은 있지만 또 학습하기 힘든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새로운 기능들, 문법들을 익혀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강건성, 효율성, 강견성을 높여주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익힐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C++ 언어는 문법이 매우 복잡한 언어입니다. C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객체지향 프로그램 지원하도록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법이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어의 모든 기능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알면은 여러 가지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기능을 알면 더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우리 개발자들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읽고 이해하고 개선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소스들이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되어 있는지 우리가 가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가 모르고 있던 기능을 가지고 구현된 소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익히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C++는 또 기본 철학이 이게 기본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잘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C++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건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면 도입을 합니다. 도입을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럼 도입하고. 저것도 괜찮네? 또 도입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입하면 도입할수록 뭐가 복잡해져요? 문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익혀야 되는 문법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없다고 프로그램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기능을 쓰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C만 가지고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하면은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점점 많은 기능들을 C++는 추가하는 형태로 그렇게 언어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할 때 거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다른 언어, 자바 같은 언어들은 그 기능을 추가할 때 망설이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바는 강건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요소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강건성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러면 도입을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많이 내립니다. 그것이 이제 자바가 최초에 가지고 있던 철학입니다. 그런 철학들이 C++와 확연하게 차별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C++를 배워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또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도 힘든 면이 있습니다. 언어 자체가 기능이 많이 있고 문법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하기가 요거는 빼고 설명해야지, 이런 것들이 또 망설여지죠. 나중에 되면 왜 저 교수님은 그 기능을 설명 안 했지? 라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 그런 불만을 간혹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왜 나는 내가 저거를 배울 때 저런 것을 교수님이 설명 안 해주셨을까? 불만을 가진 적도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수업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교수가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불만이 될 수도 있죠. 어떤 학생들은 이것을 강의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는 그거를 강의했다고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많은 양을 강의하다 보니까 학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걸 몰라도 프로그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그것까지 강의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반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봐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컴퓨터 환경의 변화로 현재는 C++ 활용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C++ 언어는 그 GUI 프로그래밍 그리고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많이 대중적인 인기를, 여기서 대중이라는 건 일반 대중은 아니고요. 개발자들 사이에 어떤 지배적인 아주 그 핵심 널리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윈도우 응용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많은 개발자들이 웹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뭐 이런 IoT나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더 많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C++가 실제 업계에서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언어는 확실합니다. 활용도는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 진로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C++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C++는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익혀두시기에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언어입니다. 대학에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이 사용한 언어 위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에서 어떤 언어를 어떤 순서로 강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 또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강의하는 언어가 달라져야 하지만 교육하는 언어를 바꾸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관점에 따라 대학 교육이 너무 느리게 대응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1학년 때 강의한 언어가 C에서 파이썬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컴퓨터 공학도이면 다양한 종류의 언어를 경험할 필요가 있고, 하나의 언어를 잘 알면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이 크게 부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서 어떤 언어로 무엇을 개발하고 있을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때 되면 지금에 없었던 새로운 언어가 등장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2학년 때에는 따라서 1, 2학년 때는 다양한 언어를 학습하면서 프로그램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능이 좋은 복잡한 문법을 가진 객체장 언어로 C++와 비교할 수 있는 언어는 없습니다. 브라우저와 같은 복잡한 윈도우 응용은 여전히 C++로 개발되고 있고, 높은 성능이 요구되는 서버에서 동작하는 여러 시스템 수준의 소프트웨어도 C++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언어입니다. C++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는 최근 프로그래밍 언어 동향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언어의 새 버전 출시 시기가 고정되고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C++는 메이저 주기를 6년, 마이너 주기를 3년으로 해서 새 버전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C++는 C++11부터 14, 17, 22 이 주기에 따라서 발표되고 있는 버전입니다. 가장 최신 버전이 C++20입니다. 이번 학기에 강의할 C++는 C++17에 있는 내용까지를 커버할 예정입니다. 자바는 심지어 6개월마다 새 버전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과 9월에 새 버전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시 시기가 고정되고 주기가 짧아지는 이유는 언어가 개발자 요구에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가 어떤 개발자들의 요구에 빠르게 부응하지 않으면 그 언어는 도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어떤 이윤을 추구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빠른 변화, 빠른 발전이 특별히 더 요구되는 그런 언어이고요. C++는 특정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닙니다. 이런 언어들은 이 자바와 같이 이렇게 아주 빠른 주기로 버전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죠. 어떤
그 기업에서 인력들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민, 학계,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C++를 아끼는 또 그것의 발전을 기대하는 또 그런 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C++도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주기를 정해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언어가 자꾸 발전하면은 배웠던 시점하고 현재 시점에서의 그 언어가 갖고 있는 기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생깁니다. 교육하는 입장에서, 저 같은 입장에서도 매번 새롭게 학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새 기능을 그 교육에 반영해야 된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언어에 대한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어가 빠르게 발전하고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은 각 언어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저 언어는 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왜 이 언어에는 그 기능이 없냐? 이 기능은 저 언어에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 언어에는 왜 없냐? 이런 이제 그 불만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불만들을 어떤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발전시킬 때, 새 버전을 출시할 때 그런 욕구들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 반영하다 보니까 언어들의 제공하는 기능들이 유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예로 이제 지금은 모든 언어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함수를 데이터로 취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수를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고 함수의 결과로 정수를 받을 수 있듯이 함수의 인자로 다른 함수를 전달할 수 있고 함수의 결과로 다른 함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래밍, 함수형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C++도 자바도 C#도 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바 C++는 11부터 오토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변수를 선언할 때 직접 그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int n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C에서는 n이 정수다라고 해서 선언을 하죠. 그런데 이제 C++에서는 auto n equal 1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초기 값을 이용해서 n이 어떤 타입인지 컴파일러가 해석을 해서 유추해 가지고 타입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입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값을 토대로 컴파일러가 대신 결정을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C++에서 그런 기능을 제공하니까 자바도 바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도 지금은 바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 초기 값으로부터 유추해 가지고 타입을 결정하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슷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객체 지향을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지원했던 언어들도 완벽하게 객체 지향을 지원하도록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형태대로 또 C++나 자바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그렇고요. 파이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이제 언어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를 소개하는 또 조사하는 그런 기관이 하나 있는데요. 이 업체예요. 그래서 TOB라는 그런 회사에서는 매달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를 계속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수준을 2월 그 순위를 살펴보면 C가 1위이고 우리가 배울 C++는 4위에 랭크하고 있습니다. 전체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 중에 1위부터 4위까지를 지금 우리가 1, 2학년 때 우리 학교에서 강의하는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순위를 보면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 것이 C가 1위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요 순위를 보면 예전에는 그 자바가 한동안 요때부터 보시면은 한동안 자바가 거의 요때까지 1위를 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C가 급격하게 사용했다가 다시 원래 가지고 있던 수준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즉 C 언어가 갑자기 다시 인기가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바가 기존에 누리고 있던 인기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볼 지점이 되겠고요. C가 옛날 수준으로 복귀한 거에는 아마 인베이디드, IoT 이런 그런 그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가 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의 발전으로 하드웨어와 밀접한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럴 때에 여전히 많이 그쪽 업계에서 많이 사용했던 언어가 C 언어일 것이고 그래서 다시 C 언어가 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그 분야마다 사용했었던 언어들이 있고 그 분야가 다시 인기가 높아지면 그 분야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또 인기가 높아지는 그런 또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요 순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C++는 쭉 비슷한 순위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크게 변하지 않는데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 파이썬이 쭉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끝에 보면 다시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지나 보면 이제 이 파이썬이 요 수준으로 유지될지 좀 더 올라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파이썬은 웹, 또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그러는 그 인기 추세가 또 어디에서 또 반영이 되고 있냐면은 대학 교육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고 대학 교육에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교육할 때 사용하면 좋은 언어로 이제 파이썬이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는 자바가 그 자리를 조금 차지를 했었는데 그 자리를 파이썬이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 파이썬이 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TOB 말고
IEEE의 순위를 보면 파이썬이 1등입니다. 전체 순위에서도 1등이고 직업을 찾는 것에서 보면 파이썬이 1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 이제 파이썬이 1등인 거고, 여기서는 C가 3위이고 C++는 4위입니다. 그런데 1위에서 4위는 IEEE나 TOB나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 네 가지 언어가 매우 인기 있고 중요한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의 이제 강의 목표를 설명드리면, 이 수업의 강의 목표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C++ 언어를 학습하면서 이제 늘리는 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래밍 능력,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C++ 언어를 배우는 것이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여야 되겠고, 이 언어 이해에는 이제 C++ 11, 14, 17에 새롭게 들어온 기능들도 이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저는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 때 2학기에 걸쳐 이제 C 언어를 배웠지만, 이 C 언어와 C++의 가장 큰 차이점은 C++는 객체 지향 언어라는 거예요. 따라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을 이해하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한번 학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면은,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언어를 강의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Late Object 방법이고 또 하나는 Early Object 방법입니다. Late Object는 수업 후반기까지 객체지향 교육을 미루는 방식이고, Early Object는 수업 초기부터 객체지향 위주로 교육하는 방식입니다. 이 수업은 Late Object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거의 중간고사 전까지는 객체지향 얘기는 거의 안 하고 C와 C++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C에서 배웠던 것들인데 C++에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왔는지를 소개하는 위주로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부터 이제 객체지향 위주로 객체지향들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 말고 혹시 다음 학기에 이제 자바 수업이 있는데, 자바 수업을 또 재분반을 혹시 또 연속해서 수업을 듣게 된다면 그 자바 수업은 거꾸로 하겠습니다. Early Object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수업에서는 C++를 통해서 충분히 객체지향을 배웠고, 그리고 C++ 통해서 충분히 프로그래밍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바를 강의할 때는 이제 Early Object 방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Late Object 방식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교육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C와 마찬가지로 콘솔 기반 시스템을 합니다. GUI를 여전히 아직까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GU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GUI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얘를 좀 쉽게 접근하기가 또 이제 C++에서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C++를 교육할 때는 GUI 기반으로 하지 않고 C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학계 과제를 하더라도 콘솔 기반,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형태로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C에서는 여러분들이 C를 배울 때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했을 것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지 않고 이클립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요것에 대해서는 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트코드라는 사이트하고 제가 운영하는 저지.koreatech.ac.kr 요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요 두 개의 사이트를 활용하게 되겠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실습 시험을 보는데 이 실습 시험을 볼 때 요 사이트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숙제도 요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 그거는 좀 나중에 이 수업은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전면 대면 수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학기는 전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강의를 녹화해서 올려드리면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을 하셔야 되겠고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질문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랑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집중기간이 있는데 이 실습 집중기간에도 제 분반은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혹시 대면 수업을 꼭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들을 보고 다수가 원한다 그러면은 또 실습 집중 기간에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표는 잡아놨으니까 만약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습 집중 기간에 3주 동안에 그 분량들을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해서 큰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은 그냥 전체 그냥 비대면으로 똑같이 진행하는 걸로 생각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드렸듯이 실습 집중기간에 대면 수업하는 것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별도로 메일이나 카톡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다수의 학생들이 그것을 원한다 그러면은 저는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강의할 마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강의를 하지 않고 그냥 녹화를 올려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녹화해서 올려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이점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마음가짐만 좀 더 잘 잡아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강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혹시 제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라이브 강의를 하는 위주의 수업을 듣고 싶으면은 조금 또 수강 신청을 바꾸는 것도 또 방법이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정보는 이렇게 되는데요. 제 정보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하나 여기다 적으면
적겠습니다. 요게 제 전화번호니까 혹시 카톡이나 문자로 저한테 연락하실 일이 있으면 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교재는 EL에 매주 장별 교재를 제공합니다. 제가 작성한 교재를 제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조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수 교과로 C 프로그래밍 수업을 배웠다고 가정을 합니다. 뭐 이수를 못 하신 학생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C 플러스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C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고, C를 잘 배웠지만 잘 모르는 학생들은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또 개인적으로나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학습할 때 모르는데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르는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에서 수업을 통해서 듣고 있을 때는 그나마 교수나 조교나 친구들 통해서 그 문제를,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되게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뭐 지금은 솔직히 인터넷에서도 뭔가 질의를 올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대학 수업은 그래도 어쨌든 수업을 우리가 들으면은 교수, 조교, 또 동료, 학생들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모르는 거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좋은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EL의 각 장별 교재와 슬라이드를 제공하는데, 그것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수의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장별로 많게는 한 10개를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종류의 프로젝트를 올려드리니까 그것들을 다운받아서 직접 실행해보고 코드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장에서 배운 내용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릴 때 제가 미리 올리는 게 있고 또 조금 지나서 올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수업의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한 방법이고 또 숙제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는 미리 장별로 프로젝트를 1장을 배우기 전에 1장의 교재, 슬라이드, 그리고 이클립스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동영상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어보고 동영상과 슬라이드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하면서 이클립스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평가하는 방법은 요소가 참 많은데요. 출석, 퀴즈, 질의응답, 실습과제, 학기과제, 중간, 기말, 실습시험,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출석은 이해를 통해 자동 체크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대면 수업할 때는 제가 출석을 부르고 그날 아파가지고 못 왔을 경우에는 공결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라이브 강의가 아니에요. 라이브 강의가 아니고 한 주 동안에 언제든 시간 날 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 수업을 들게 되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비대면 수업에서는 공결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보면은 결석을 많이 하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자동으로 학교 학칙에 의해서 F가 처리됩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한테 서류를 보낸다고 해서 제가 그 시스템을 수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은 잘 이해하고 출석이 되게끔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석을 하기 위해서 2L에 있는 것들을 틀어놓고 3배속, 4배속 틀어놓고 그냥 지나쳐 가서 출석 체크를 하는 것은 그렇다 의미가 없습니다.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출석 체크가 안 되면 나중에 학점이 아예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점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을 임해 주셔야 되는데, 그 능동이라는 것이 이제 이 비대면 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극복을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해소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또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통해 매주 3에서 5문제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사지선다고 단답형이니까 클릭하면은 또 진행이 되는데, 요것도 그 챕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어떤 수단이 되기 때문에 대충 클릭하지 마시고요. 요 마친 것의 횟수도 나중에 평가로 반영되니까 올바른 답을 맞추게끔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퀴즈는 저도 요번에 처음 해보니까 진행해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은 또 알려주시면 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질의응답이 있는데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고,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저는 2주마다 최소 한 번 학습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EL에 올려주셔야 합니다. 안 올리면은 이게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주간에 많이 올려도 되지만 특정 주간에 질문이 하나도 없으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1, 2주, 3, 4주 이렇게 봤을 때는 총 7번, 최소 7번은 올리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요때 3번 올리고 요때는 한 번도 안 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는 빵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때 3번 올리든 5번 올리든 상관없습니다. 많이 올려도 돼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 많으면 많이 올리셔도 되는데 최소 한 번은 올려야 되겠고, 각각 주간별로도 최소한 한 번은 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올릴 때 기존 질문을 보고 중복되지 않은 질문을 올려야 되겠고요. 가급적이요. 우수 질문은
또 보너스 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과 질의응답에 있는 내용들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몰랐던 또는 알았는데 오해하고 있던 것들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내용들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챕터별 학습하는 내용이 되겠죠. 교재를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슬라이드와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을 들으셔야 되겠고 이클립스 프로젝트들을 실행해 보면서 코드를 리뷰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직접 코드들을 만들어 가지고 실행해 봐 가지고 문법들을 익혀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을 질의하고 그 질의에 대한 답을 통해서 학습하셔야 되겠고 다른 동료들이 올린 질의들을 보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의 제목은 몇 장의 내용을 올리는 거고 그 내용이 뭔지를 이렇게 그 질문의 제목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 3, 4주 때도 3장이나 4장의 내용을 올리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예전 내용을 올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7주, 8주 되면은 또 중간고사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이런 시험 시즌이 되면 예전 거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에도 어떤 장의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이 표시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 때도 좀 도움이 되겠고요. 학습하시는 분들, 질문들을 보면서 학습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처리해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과 관련이 없는 질문들은 카톡, 메일, 일반 게시판 등을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요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리는 그 질의응답들은 익명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중에 누가 올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응답을 올리면서 창피한 것을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사람 저런 것까지 질문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누가 올렸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는 주로 프로그래밍 과제가 될 것이고요. 프로그래밍 과제들은 지정된 마감 시점 이전까지 이제 EL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지각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요 시점에서 출제를 하면 일주일간 기간을 드립니다. 이게 정상 제출 기간이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을 지각 제출 기간을 드려요. 그러면 요때 제출할 수 있고 요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떤 경우에도 받지 않습니다. 빵점 처리됩니다. 그리고 요때 제출하면은 기본 감점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감안하시고 프로 숙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압축 파일로 엑스포트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를 어떤 형태로든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또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일부 과제는 요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또 별도로 제출 방법을 서류 제출 방법은 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숙제 제출 정상 제출 기간이 끝나면은 저는 3명 이상 랜덤하게 선택해서 제출된 소스를 이용해서 과제 피드백 영상을 촬영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숙제를 한 다음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걸 보고 올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숙제를 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제 평가는 조교가 하는데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감점 요인이 되니까 꼭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주석이 없는 경우, 제출한 모든 소스에 학번과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스 파일을 설명하는 내용이 맨 꼭대기에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프로그램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출한 소스 파일이 3개다. 그럼 3개 파일마다 프로그램 주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들여쓰기를 해가지고 잘 깔끔하게 코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제 요구사항을 온전하게 충족하지 못하면 감점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완성을 못했어요. 그럼 완성을 못한 상태에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이 지각 제출한 것보다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수업이기 때문에 이 수업도 학기 과제를 진행하는데, 이 학기 과제는 두 번으로, 크게는 두 번으로 나누겠습니다. 중간고사 이전에 마감하는 거 버전 1, 그리고 기말고사 이전에 마감하는 거 버전 2가 있고요. 둘 다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데, 버전 1은 객체 지향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버전 2는 객체 지향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객체 지향을 사용하지 않고 배운 C++ 문법을 이용해서 개발을 해볼 것이고, 그 후반부에는 이제 객체 지향을 배울 것이니까 배운 것을 반영해가지고 객체 지향을 이용해가지고 중간고사 전에 개발한 것을 바꿔볼 것입니다. 지난 학기에는 엽기 떡볶이 메뉴 과제를 했었는데, 이번 학기에도 똑같은 과제를 진행할 수 있고요. 좀 더 다른 주제를 갖고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이전에 한 번 제출을 끝낼 수도 있고, 나누어 가지고 중간중간에 뭔가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진행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3주 정도 됐을 때 설명을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은 총 3번 볼 것입니다. 모두 비대면 줌 회의로 감독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론 시험 2번, 실습 시험 1번 볼 것이고요. 실습 시험은 저지.코리아텍.ac.kr을 이용할 것입니다. 요것의 사용 방법은 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요거는 13주쯤에 볼 예정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교과목 소개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좀 나머지는 좀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 설명드리면은 6주까지가 이제 객체 지향과 별도의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7주부터 14주까지가 이제 객체 지향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주에는 시험을 볼 거고, 15주에도 시험을 볼 것이고, 13주에는 한번 실습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업에서는 이제 이클립스를 사용하는데, 이클립스는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그런데 컴파일러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컴파일러를 뭘 쓰냐면은 minGW라고 하는 GNU GCC를 G+++를 사용해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G++하고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C++ 프로그래밍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에 이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별도로 제공할 것입니다. 그럼 그걸 보고 따라해서 여러분들 PC는 보통 맥을 쓰지는 않겠죠. 맥을 안 사용할 거고, 실습실 얘기는 지금 비대면 수업이니까 좀 논외로 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C에 그 윈도우겠죠, 보통은. 그럼 그 윈도우에 저랑 똑같은 개발 환경을 구축하려고 그러면은 minGW하고 이클립스를 설치해야 되겠고, 그 설치하는 방법은 별도 영상에 제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 환경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닌데,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환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는 저는 이클립스로 프로젝트들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그 프로젝트를 있는 그대로 실행해 보려면 이클립스를 쓰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숙제 제출도 이클립스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또 비주얼 스튜디오 쓰더라도 나중에 제출하기 전에는 이클립스로 옮겨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클립스를 쓰는 것이 좀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한번 설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컴퓨터 공학도이면 새 환경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적이 되면 안 돼요. 뭐 정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컴퓨터 공학도는. 그래서 우리는 늘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컴퓨팅 환경에, 또 기술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야 됩니다. 이걸로 이번 학기 교과목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